이 시간에는 효력 요건 중에서 법률행위 효력 요건 중에서 특별 효력 요건입니다. 대리 부분입니다. 대리행위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있을 것, 대리권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그런 요건이죠. 그래서 이 대리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민법 총칙을 할 때 이게 이제 마지막 이게 이제 산입니다. 대리 부분만 넘으면 이제 거의 끝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표시 정말 어려운 부분을 거쳤기 때문에 특별 효력 요건은 이 대리 부분만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대리 부분에서 한 3문제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대리에 있어서는 삼명관계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뭐 갑, 을 이런 것만 봤었는데 이제 병까지 등장했습니다. 병. 그래서 갑, 을, 병. 대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이게 효과가 법률행위는 결국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권리 의무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어디에 효과가 발생하느냐라는 얘기예요. 효과는 갑과 병 사이에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계약은 누가 하느냐? 법률행위는 을과 병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주체하고 효과 기속 주체가 다르죠. 분리가 돼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가지고 대리 부분을 보면 큰 무리가 없어요. 첫 번째, 본인과 대리인 사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대리권이 문제가 됩니다.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권한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이자를 위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지위, 이걸 권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다. 그래서 대리권 부분에 주의할 것은 대리권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발생하는가? 아니면 갑이 대리권을 줘서 발생하느냐?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가? 대리권 발생 부분을 봐야 되고, 그러면 그 발생된 대리권 범위는, 그럼 이 대리인이 갑을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라는 거예요. 계약만 체결할 것인가? 아니면 이 등기까지 다 가져올 것인가? 매매 계약까지 재산권 이전할 것까지, 아니면 뭐 임대차만 할 것인가? 이용만 할 것인가? 등등 대리권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리권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대리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집 팔아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사버린다든가, 아니면 갑이 좀 신중하게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여러 명을 이렇게 두고서 니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합의해서 해라. 너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든가. 그래서 대리권 제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대리권이 발생하면 다음에 소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의대리, 법정대리, 소멸. 이 부분 간단하게 하시면 될 거고, 두 번째, 을과 병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리행위 부분입니다. 법률행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법률행위와 다르게 반드시 이 의사표시, 이 계약을 내가 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기속주체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현명주의라고 합니다.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누구 이름을? 본인 기속주체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만약 현명을 안 해버리고 하면 기속주체가 을에게 기속돼 버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행위주체 이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효과가 여기에 발해서 일반적으로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걸 꼭 법률행위 할 때 나타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법률행위 어떤 의사표시 하자 부분,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이라든가 비리의 표시라든가 또는 불공정 법률행위라든가 반사의 질서행위, 그걸 누구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돼요. 이자가 법률행위라고 이게 효과가 여기에 귀속되는데, 그래서 하자는 누구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냐, 이자는 뭐 병을 중심으로 판단하면 될 거고, 여기에 가로 이쪽이 매도인 측면이라면 매도인 측 누구를 중심으로 판단할 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자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고, 다음에 이제 우리 자기가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대리인을 또 선임해서 하는 복대리, 다시 복대할 수 있어서 자기가 뭐 외국 여행 간다든가 했을 때는 뭐 무를 시켜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복대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까지 하면 아마 한 문제 많으면 2문제 정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을 거고, 아주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무권대리 부분입니다.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현명을 해서 법률행위했는데 이게 없는데 한 거예요. 이게 무권입니다.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데 하는 경우. 이럴 때 이게 효과가 발생하겠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무권대리는, 광의 무권대리는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표현 대리와 협의의 좁은 의미, 협의의 무권 대리가 있습니다. 이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머리를 찌끈찌끈 아프게 하는 거죠. 무권 대리는 무권 대리인데 표현, 얼뜻 일견 봐서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어떤 일단 이 표현 대리나 무권 대리가 의해서는 반드시 대리 행위는 있어야 돼요. 현명은 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는 게요. 이게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표현 대리는 갑에게 이게 상대방이 지금 대리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에 이게 일견 봐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이게 표현 대리입니다. 그래서 갑에게 어떤 병이 착각하도록 어떤 만드는데 갑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발생과 관련해서 대리권을 안 줬는데 줬다라고 표시를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대리권을 주었는데 대리권 수요 표시가 한 표현 대리, 발생과 관련된 표현 대리는 그래서 갑이 대리권을 주었다는 사실을 이자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권을 안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이럴 때는 갑에게 책임을 지어야 되겠죠.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입니다. 그리고 대리권 범위와 관련해서는 갑이 대리권을 줬어요. 자, 임대차를 좀 아니면 내 부동산 등기소를 주면서 은행에 가서 돈만 빌려라 했는데 팔아치워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그럼 넘는 부분은 대리권이 없죠. 임대차 돈을 빌리는 부분은 있어요. 이랬을 때 권한을 넘은 대리권을 안 줬으면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났겠죠.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있어요. 그리고 대리권을 줬어요. 유효하게 존재했는데 이미 대리권이 없어져 버렸는데 법률행위를 한 거야. 그래서 상대방은 예전에 있었으니까 지금도 있었겠지 하고 법률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 그러니까 대리권의 발생, 범위, 소멸과 관련된 표현 대리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착각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 이럴 때는 본인에게 이 효과를 유효하게 만들, 이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리가 표현 대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는 이게 표현 대리가 아닌 무권 대리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건 이제 무효가 되는데 추인을 한다든가 또는 추인 거절한다든가 상대방은 최고한다든가 이런 것들 처리한다든가 해서 어떤 유효를 만들고 무효를 만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될 거고 교재를 이렇게 보니까 대리의 잘 보시고 구별 개념을 일단 하셔야 돼요. 대리, 구별. 그러면 구별 개념에서는 사자와 대표와 간접 대리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대리에 있어서는 누가 의사결정을 하냐면 을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대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상대방으로 할 것인지 을이 다 결정을 해요. 물론 대리 권한은 갑이 주겠죠만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결정은 의사결정, 우리가 지금 그 전에 배웠던 일반적 의사표시 할 때 효과사 결정과 표시해야 한다 하겠죠. 이것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에요. 이게 대리는. 근데 사자는 그게 아니야. 갑이 다 결정해 놓고 을이 시키는 거야. 표시행위로서의 사자 또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하고 대리 차이는 누가 의사결정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대리는 법률행위만 대리 가능합니다. 법률행위만.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다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만 가능하고 불법행위라든가 사실행위 그리고 신분행위 뭐 결혼한다든가 대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분행위나 이런 것들은 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에 있어서는 대표기관에 어떤 회사의 대표가 어떤 법률행위를 했다. 불법행위나 다 귀속이 돼버리죠. 회사에. 그런데 여기는 법률행위만 귀속되고 불법행위라든가 사실행위 그리고 신분행위 이런 것들은 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이. 그리고 간접 대리는 뭐냐면 현명을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누구 이름으로 해요?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이 효과는 갑에게 귀속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간접 대리는 위탁매매업 같이 을 이름으로 어떤 거래 행위를 해요. 그래서 을 이름으로 거래해서 효과가 을에게 귀속되면 갑에게 이렇게 이전하는 그런 관계, 한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효력이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대리에 있어서는 이 효력은 직접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리는. 그런데 간접 대리는 직접 발생하는 게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넘어가요. 위탁매매업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하시면 될 거고 대리권 발생 원인 뭐 갑이 대리권을 줬다 임의대리 법률의 규정에서 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법정대리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는 임의대리는 갑이 대리권을 주면서 범위를 정해주겠죠. 그래서 의사표시에서 결정이 될 텐데 법정대리는 의사표시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자가 뭐 무능력자다, 미성년자다. 그러면 친권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친권자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뭐 이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라든가 이 범위는 임의대리는 당사자 의사에서 결정되겠지만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이 범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건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면 임의대리에서 명확하면 거기에 의하겠지만 당사자 의사가 불명한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대리권을 주기는 했는데 무엇을 하라는지 의사표시 해석에 의해서 명확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대리행위를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11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불명일 때는 임의대리에서부터 범위와 관련해서 처분행위는 안 됩니다. 처분행위는 명확하게 써야 돼요. 그런데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어요. 어떤 권리나 물건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건 무제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행위,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는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뭐 이용행위는 야 돈 좀 보관해줘. 그래 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은행에 예금해서 야 이익을 얻자. 뭐 예금을 한다든가 또 돈을 빌려준다라든가 하는 것도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가치를 증대시키는. 야 소비대차인데 무이자 소비대차다. 무이자는 공짜로 빌려주는 것이죠. 공짜로 빌려주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야 공짜로 빌려주면 뭐하냐?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하고 이자부로 이렇게 돌린다라든가. 이건 계량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 가능해요. 돈 좀 맡아놔 이제 주식을 매입해버린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불명일 때 이런 것들 보존행위는 무제한,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행위는 안 된다. 다음에 대리권 제한. 설사 대리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계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집 좀 팔아달라 했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을을 위해서 자기 혼자 계약서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설사 대리권이 있다 하더라는 게 자기 계약 안 되고 쌍방 대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을이 한편으로는 갑의 대리인으로 한편으로는 병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뭐죠? 자기하고 친소의 관계에 따라서 달리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원칙이고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상대방이 본인이 동의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 네가 사도 상관없어. 나는 대금만 받으면 돼.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쌍방대리 그래 누가 양당사를 다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겠고 채무이행처럼 이미 결정된 것을 이행한 부분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제한에는 쌍방대리 자기계약 안 된다라는 것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런데 이제 무권대리가 대리권 제한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했다 하면은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인하면은 이거 소급에서 유효가 되고 거절하면 확정 무효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는 이미 법정 대리 다 적용이 있고 다음에 이제 대리권 제한과 관련해 공동 대리가 있습니다. 공동 대리. 대리인이 다수더라. 그래서 갑이 을에게도 대리권을 주고 정에게도 대리권을 주고 무에게도 이렇게 대리권을 줬다. 이럴 때는 을, 정, 무가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다수일 때는 원칙적으로는 단독 대리입니다.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 대리가 하는 게 원칙인데 어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나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공동으로 하라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냐?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냐? 의사 표시를 공동으로 표시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공동으로 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가령 을이 독자적으로 해버렸다.
무권 대리가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똑같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유동적 무효가 돼서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대리권 남용 부분을 봅니다.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여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와 우리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와 구별하셔야 되고 우리가 언제 했었냐면 의사표시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107조와 관련해서 했어요.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었습니다. 대리권 존재해요. 그리고 을과 비형이 대리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여기에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 을이 대리인이 배신 행위를 한 거예요. 배신 행위를 한 겁니다. 이자가 자기의 이익이나 제3자,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법률 행위를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대리권도 있고 현명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효과가 귀속되겠죠. 그런데 을이 착복을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은행 그 지점장들이 가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예금을 수탁받아서 그냥 자기 그냥 사채놀이를 해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 이 효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는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는 이건 유효입니다. 유효. 대리권도 있고 대리행위도 했는데 현명도 했는데 당연히 유효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 몇 조를 적용시키냐면 107조 1항 단서를 적용합니다. 107조 1항 단서는 뭐냐면 비진입 표시에 있어서 비진입 표시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할 수 있었을 때 악의나 또는 선의인데 과실이 있을 때는 무효를 한다고 그랬어요. 단서가. 107조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1항은 비진입 표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효과를 발생시켜요. 거짓 표시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거짓 표시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는 게 107조 1항 단서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물론 이제 뭐 신의칙설도 적용하는 판례, 엄청나게 판례가 많아요. 이 배신행위들을 많이 하니까 판례가 많은데 주류적인 판례는 107조 1항 단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만약 병이 을이란 놈이 나하고 법률행위를 하는데 갑에 본인의 배신행위를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선의인데 과실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무효로 합니다. 무효. 본인을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권 소멸은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있는데 공통된 소멸에서 본인이 사망해 버렸다든가,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죽어버렸다. 법률의 혈자고 죽으면 당연히 소멸하겠죠. 대리권은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그리고 대리인이 성년 후견이 개시된 경우가 있어요. 성년 후견. 예전에는 금지선자입니다. 금지선 거예요. 지금은 성년 후견 개시가 됐다라든가, 그리고 파산됐다라든가 이럴 때는 임의 대리나 법정 대리나 이렇게 소멸합니다. 문제는 이제 임의 대리 소멸하다고 해서 이제 본인이 파산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본인이 파산한 경우. 법정 대리는 소멸 사유로 보지 않는데 다수설은 본인이 파산한 경우. 여기에 대리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파산한 경우는 어떻겠느냐? 이게 이제 견해가 되는 다수설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임의 대리에 있어서는 소멸 사유가 된다. 왜냐하면 갑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해놨는데 다음에 효과가 발생하는데 돈 한 푼도 못 받아버린다. 그렇죠. 수고료도 못 받는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에 대리행위 부분. 현명입니다. 그러면 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리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의미예요. 대리인을 위하여. 그래서 위하여는 대리인의 이익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대리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현명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라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 지문 가끔 등장하고 현명 방법은 일반적으로 그러겠죠. 여기 매매 계약서다 저게 그러면 매도인 갑 대리인 을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 어떤 위임장을 보인다라든가 이렇게 현명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령 현명을 할 때 서명대리라고 있는데 을이 매도인 갑, 대리인 을 이렇게 하는 게 일반인데 그냥 매도인의 갑만 쓰고 대리인에는 을을 안 써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걸 서명대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유효입니다. 유효요. 그 니은의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현명주의 상행위 같은 경우에는 개성이 중요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명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런 의도만 있으면. 만약에 이제 현명하지 않았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되냐. 자, 여기에 매도인 갑, 대리인 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명하고 그냥 매도인의 을만 써버린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원칙적으로 을에게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이 현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느냐 하면 상대방을 보호해요. 상대방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현명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효과가 발생해버립니다. 이쪽으로 안 가요. 그런데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지금 우리 지 이름을 쓰기는 썼는데 이놈이 지금 갑의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병이 알았다가 뭐요? 악의죠. 악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보통 사람이 알 수 있는데 지가 부지로 몰랐다. 이런 경우는 과실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여기에 효과가 발생합니다. 어차피 대리권을 준 거고 결국 이제 병을 보호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예요. 현명주의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대리행위의 하자는 어떻게 판단을 하겠는가? 행위 주체가 누구냐를 보면 되겠죠.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무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하자는 본인 종결을 판단한다, 대리인 종결을 판단한다, 대리인 종결을 판단한다. 이게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이렇게 위임을 하면서 가령 내 집을 팔아도 X 건물이 있어요. 집을 팔아줘 하고 이제 대리권을 줬어요. 그런데 이 하자를 여기에 금이 엄청나게 나와요. 벽에 한 20cm 정도의 금이 가 있어요. 근데 그걸 베니아판으로 쫙 이제 붙여서 갑은 알아. 근데 을은 이 하자를 몰라. 그래서 이제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병이 이렇게 물건을 계약 체결할 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자가 있어요. 물건에.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행위 주체는 뭐요? 하자는 대리인 종결을 판단하는데 대리인 종결을 판단해버리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본인이 어떤 특정한 일을 지시한 경우가 있어요. 야, 내 집을 좀 팔아도 이자에게 좀 팔아줘라. 아니면 이자집을, 병의 집을 사주라든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특정한 행위를 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대리인이 알았다라고 하면 본인이 알았다. 안 사실은 대리인이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몰랐다 하더라도 이걸로 봐버립니다. 악의로 봐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을 병이 만약에 이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갑은 알았다. 이게 매수이다. 이게 매도인이다. 이럴 수도 있겠죠. 이 물건을 지금 사고 싶어. 갑이. 그래서 네가 좀 대신 사주라. 대금 얼마에서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나중에 이 하자가 있어. 갑은 알고 있었어. 이 하자를. 을은 몰랐어. 하더라도 선인인데 몰랐어. 주의를 기울였는데 몰랐어. 갑은 알고 있는데. 이랬을 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경우에는 갑이 알았으니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자 담보 책임의 제한 문제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대리인의 능력은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은 자기가 법률행위를 하는데 자기에게 효과가 기속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효과가 기속돼요? 갑에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은 의사 능력만 있으면 돼요. 자기의 행위 결과가 내가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하겠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본인은 의사 능력도 필요 없죠. 본인은 의사 능력,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귀속 주체니까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런 것들. 다음에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고, 다음에 이제 법대리 부분을 봅니다. 법대리도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입니다. 을이 대리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법정 대리일 수가 있고, 임의 대리가 있을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제 을이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병을 이렇게 다시 선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 복임행위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을 이름으로 합니다. 대리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저기 대리행위는 현명을 한다고 그랬죠. 갑의 이름으로 어떤 법률행위래요. 그런데 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해요. 그런데 이 복대리인이 을의 대리인이 아니라 갑의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이런 법률 관계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만약 현명을 해서 이 병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 이 복대리인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럼 자기하고 동등한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정을 뭐 이렇게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데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이에요. 복대리인. 이럴 때 주의해야 될 문제는 법정 대리인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서 대리권을 취득하게 되면 언제나 복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복임권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갑과 을 사이에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대리인 경우. 그리고 이제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데 선임 문제가 있고 책임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 그래서 법정 대리인 경우에는 언제나 선임할 때 책임이 무겁습니다. 무과실 책임이요. 결국 복대리인을 선임은 의리하고 감독도 의리합니다. 해임도 의리해버릴 수 있어요. 갑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모자관계예요. 모자관계. 그리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해서 자기 대리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령 갑이 어떤 물건을 팔아달라고 했을 때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고 을이 또 병에게 대리권을 줬다. 갑도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고 을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병도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대리권을 줬다 해서 자기 권리가 상실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대리인 선임할 때 대리인의 대리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선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 대리는 무과실 책임이고 임의 대리는 선임 감독을 잘못했을 때만 책임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의 대리에 있어서도 예외적으로 책임이 가중된 경우가 있어요. 책임이 경감된 경우가 있어요. 경감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명한 경우가 있어요. 야, 병을 네가 좀 복대리인으로 선임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 부적임함을 알고 선임해버렸다든가 처음 선임할 때 몰랐는데 나중에 부적임함을 알았다. 그럼 바로 해임시켜야 되는데 그걸 알고 안 했다. 알고 안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걸 고의 책임입니다. 이럴 때만 책임이 있다는 얘기야. 일단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이게 가장 가벼운 책임.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무거운 책임입니다. 무거운 책임이. 복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예외적으로 허용된 임의대리 잘 보시고 위반 효과. 다음에 효력 부분 다음 페이지 보니까 복대리인의 지위를 보세요. 복대리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모자관계라고 그랬어요.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대리인의 지휘 감독을 받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복대리인이 대리인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권 소멸하는 게 아니고 복대리인과 본인 간의 관계를 보면 복대리인과 본인 간의 관계 본인이 직접 선임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대리인과 본인 간의 사이의 관계가 본인과 복대리인 간의 관계가 이렇게 위임관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대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했을 때 어떤 비용이 발생했다. 갑에게 직접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 복대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똑같이 누구의 현명을 해야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느냐. 을 이름으로 아니면 갑 이름으로. 갑 이름으로. 왜? 병은 갑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을이 선임했다 하더라도 그 법률관계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대리권의 소멸은 뭐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이자 본인 사망, 복대리인 사망, 복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그리고 파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그 사유 있을 때 소멸하고 그리고 이제 대리권이 소멸해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도 따라서 모자관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소멸해버립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따라서 대리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이게 모태가 되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해버렸다.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 생각하는 무권대리.
무권대리에는 광해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협의회 무권대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표현대리부터 먼저 봅니다.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외관상 일견 봐서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갖췄는데 이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있다.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표현대리 성질은 유권대리 아니에요. 무권대리의 일종이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 본인에게 책임을 지을 사유가 있었을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표현대리, 유효를 주장할 수 있게 하자. 이게요. 그래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 이 표현대리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유효를 병이 주장하지 않으면 이게 유효가 되지 않아요. 효과를 주장할 수 없어요.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반드시 누가 주장해야 되냐면 이건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만. 그래서 표현들이 주의할 건 첫 번째 성질이 뭐예요? 성질 무권대리다. 유권대리 아니에요. 무권대리다. 그런데 누가 주장하느냐?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본인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건 누구 무기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상대방 무기다. 그리고 일단 표현대리가 성립됐다. 그러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너에게 너 과실 있네. 그래서 어떤 과실상계를 한다든가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일단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전적인 책임을 져야 돼. 본인은 그 효과를 다 가져가야 돼. 그리고 이제 여전히 무권대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 무권대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해 버릴 수도 있어요. 추인 거절해 봐야 소용없겠죠. 유효를 주장하니까 추인한다. 그리고 상대방은 철회해 버릴 수도 있죠. 확정적으로 무효로 돌려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표현대리는 여전히 협의회 무권대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표현대리 위에. 자, 표현대리 책임 발생 요건으로서 자, 첫 번째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봅니다. 자, 수요 표시 요건. 자, 대리권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이 법적 성질은 이건 관념의 통지입니다. 사실 통지예요. 의사 통지 아니고 관념의 통지예요. 사실 통지. 대리권 주었다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거예요. 갑이 병에게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리고 대리권 수여했다는 그 범위 내에서 표시한 범위 내에서 법률 행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고 또한 무과실이어야 돼요. 선의고 몰랐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죠. 갑이 병에게 표시를 한 게, 야, 내가 의뢰에게 대리권을 줬어. 이 은행이라고 합시다. 갑이 지금, 내가 너희 의뢰에게, 너희 은행에서 내가 돈을 좀 빌리려고, 의뢰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주었다. 그러니까 네가 좀, 은행에서 좀 돈 좀 빌려주라. 내가 담보를 제공할 때. 이래 표시를 해놓고 대리권을 안 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그냥 위임장을 가지고, 병에게 가서 은행에서 담보로, 갑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자기가 막 가져가 버렸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예. 그래서 상대방은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상대방은 선이면서 몰라야 되고, 과실이 없어야 돼요.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요. 이게 요건입니다. 요건. 다음에 권한을 넣은 표현대리는 일단 유효한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요. 유효한 대리권이 존재해. 유효한 대리권. 그리고 권한을, 유효한 것을 넘어서 권한을 넘는 법률 행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은 이걸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정당한 이유를 선의무과실로 이렇게 봅니다. 선의무과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 대리권, 이거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 유효하게 존재해요. 기본 대리권의 종류를 가끔 물어봐요. 야, 이게 공법상의 대리권도 그러면 기본 대리권 될 수 있겠냐? 있다. 부부간에 어떤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초로 해서 집을 팔아버렸다. 이것도 되겠느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표현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겠느냐?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대리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할 것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효한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본 대리권은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상관이 없고 사자 또는 복대인을 통해서 어떤 법률 행위한 경우에도 이것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 표현 대리도 기본권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초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권한의 법률 행위를 해야 되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데 이게 판단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 법률행위시로 봅니다. 법률행위 당시에 어떤 재반 사정을 고려를 하고 법률행위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행위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하고 그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고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는 일단 대리권을 주었다. 첫 번째 요건이 대리권이 과거에는 존재했어요. 여기는 아예 없었던 거고 여기는 아예 없었던 거고 이 두 번째는 유효하게 존재하고 넘어서 한 거고 여기는 과거에 존재했었는데 이게 법률행위 할 때는 행위 시에는 소멸해버려야 돼. 이거 있다가 없어진 거죠. 이건 아예 없었던 거고 이건 유효하게 존재한 거고 법률행위 당시에도 넘어서 한 거니까 그리고 기존의 과거의 법률행위 범위 내여야 되고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주의해야 될 건 선의 무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통설 판례가 일치하여 이것하고 이것 대리권 수혜 표시한 소멸 표현 대리는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있어서는 입증 책임을 증명 책임을 통설은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고 하고 판례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법률요건 분리설이라고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문제니까 여러분들 깊게 들어가지 말고 그냥 이건 이 정도로 그냥 외워두시고 안 외워지면 그냥 놔두세요. 굳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표현들의 효과를 마지막으로 봅니다. 본인과 상대방 누구가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어요. 본인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이죠.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은 철회해버릴 수도 있고 상대방은 두 번째 니은 보니까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 동안에 여전히 무권대리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표현대리 상대방은 누구냐? 상대방. 이게 전전 유통됐다 쳐. 이자는 여기에 표현대리 상대방의 제3자에 포함 안 돼요. 여기는 제3자 범위는 상대방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만 꼭 주의를 하시고 표현대리 본인과 표현대리 이거야 뭐 이제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